나는 알아 너의 외로움 포기하지 마 기적지도 마 돌아보지 마 눈물을 감추지 마. 자, 한 주 만에 오는 자리인데 저는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낯설어요? 뭔가 이 스튜디오와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마냥 좀 묘한 낯설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더위도 그리고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뭐 비가 또 오고 좀 세차게 오고 뭐 서울시 시내에서 나무가 뭐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던데 근데 또 오늘 저는 뉴스를 못 봤는데 누가 그 뉴스를 전해 주더라고요. 10월부터 한파가 시작된다고. 10월부터 이제 겨울일 거라고. 벌써? 네, 그래서 더위 딱 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밤에 여름 이불을 못 덮고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이불로 맞아. 바꿨는데 저는 원래 그 이불을 안 덮고 잤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아침에 한번 이불을 덮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 진짜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씨가 확 바뀌죠. 원래는 밤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고 네. 확실히 갑자기 그렇게 더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또 선선해지니까 또 갑자기 추워질 예정이어서 그쵸. 근데 아직은 그렇다고 막 선선하다고 할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낮에는 아직까지는. 또 덥고 가을 날씨가 아니라 그냥 늦여름에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다 정도인데 이제 가을 없이 겨울로 넘어가려나 봐요. 이러고 이제 또 금방 한파가 온다면 슬슬 겨울 준비를 해야 되나? 네, 겨울 준비 그 경기장 갈 때 여름 준비를 이제 특히 올해는 이제 팬들도 가열차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주문하면 오는 아이스팩을 수건에 싸들고 가가지고 이제 뭐 등에다가 대고 있다던가 목덜미에 대고 이러고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또 겨울이 오면 머플러 이제 2개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치. 네, 똘똘 싸매야지. 하나 목에 메고 하나 이제 뭐 손에 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데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갑자기 썰렁해진 게 경기가 이제 막 한 주에 2경기 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다 갑자기 이제 한 주에 1경기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아이세오유 서정원 감독님이 자진 사퇴를 하셔서 더 썰렁한 마음이 듭니다. 그 몰리나 왼발님께서도 우리의 흑금성이 발각됐습니다. 아쉽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이세오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일정 부분 놀리는 얘기였다가 마치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라는 표현처럼 이제 갑자기 또 용례가 바뀌어 버렸는데 정말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서정원 감독님이 자진 사퇴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서정원 감독님을 사실 그냥 적팀의 감독 뭐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봤으니까 뭐 팔레 레전드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 사진 사퇴한 후에 막 선수들 막 SNS 보면은 심지어 박주영 선수까지도 그것도 좀 놀랐고요. 네. 아니 이 정도로 선수들의 신임을 그렇게 많이 받던 감독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쵸. 근데 뭐 여러모로 또 안 입고 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나이 때 이제 40대 중반부터 한 뭐 50대 초반까지의 감독들이 뭐 그냥 아예 잘리면 모르겠는데 자진사퇴라는 이름으로 뭐 하면은 우리 전임 감독처럼 언론들이 나서서 감독을 그렇게 실드를 치고 프런트를 공격을 합니다. 그치. 누군가 나쁜 놈을 만들고 저 왜 그러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감독은 이제 희생자로 만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찌됐든 뭐 축구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하고 무서운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또 프런트가 욕먹을 짓을 뭔가 했으면 그걸 기사로 써 이렇게 돌려서 뭐 감독은 그치. 피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막 성적 부진에 대한 압박이라는 단어로 되게 뭉뚱그려서 그냥 막 프런트 탓이네 누구 탓이네 하는데 결국에는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는 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 통해 전에 들은 뭐 소문이나 루머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관점이 정해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 말할 수 있지. 그치 뭐 우리도 막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들은 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그치. 다 말하지. 좀 그런 언론의 그 좀 어떤 톤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뭐 심층 보도를 해주던 거야. 그 프런트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의외로 K리그가 되게 감독들 대우를 잘해주는 편이죠. 한창 막 성적 안 나와서 팬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도 프런트가 진짜 끝까지 감독 믿어주다가 정말 안 될 때 자르고 하지. 팬들은 가만히 있는데 프런트가 먼저 성적 안 나온다고 자른 경우 한 번도 못 봤어. 그치.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지. 그리고 돌려막기도 많이 해주고, 그치. 일자리 보장도 많이 해주고, 되게 K리그가 감독에게 있어서는 괜찮은 리그지. 그치. 뭐 다른데 뭐 우리가 아는 뭐 빅리그처럼 뭐랄까 그러니까 성적은 성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막 이렇게 막 욕 먹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의 압박은 받기야 받겠죠. 그건 어디나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거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대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소극적인 편인 리그라서 감독이 그래도 자기 할 만한 걸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한계를 느끼고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뭐 감독 인력풀이 적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감독 반열에 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서정원 감독님처럼 뭐 그 가족 SNS까지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너무 정신적 타격이 좀 크지만 그거는 진짜 근데 진짜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선을 넘는 사람들. 뭐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극갓 공놀이라는 표현도 사실 되게 극단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정말 축구 팬들한테는 극갓 공놀이 수준이 아니니까 이렇게들 항상 막 승리에 기뻐하고 패배에 슬퍼하고 하는 건데 항상 그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그 선을 못 지키는 그 극단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항상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데 그 가족 SNS에다가 사퇴 안 한다고 성적 안 나온다고 그렇게 뭐라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좀 너무했지. 넘어갔지. 그건 좀 많이 치사한 거지. 되게 맞아. 좀 어른답지 못하고 진짜. 그건 진짜 아니지. 선수한테 맥주캔을 던진다던가 이런 건 진짜 아니지. 그치. 따지도 않은 맥주캔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위험하지. 그건 죽으라고 던지는 거지 뭐. 그치.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죽으라는 거지 뭐. 특히 이런 여름에 탈수증이 얼마나 심한데. 하여튼 뭐 과한 것도 과했고 그리고 어찌 됐던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말 서정원 감독이 수원 감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게 사실은 좀 낯설고. 그러면서 서울과 수원 양팀 다 올 시즌은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놀고 계신 감독님들도 많고 또 요즘에 맞아요. 또 아시안 게임 후로 또 김하봉 감독님이나 박항서 감독님이 또 이렇게 떡상하는 결과가 돼버려서 진짜 MC 도봉이 그 얘기해서 저 이제 속을 뒤집어놨는데 뭐라더라? MC 뭐 박항서 감독이 서울 감독 오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건 너무 자기가 행복회로라고. 행복회로를 돌린 거냐 이런데 박항서 감독이 오면 안 돼요. 그게 왜 행복한 시나리오야? 그거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지금 놀고 계신 감독님이 황선홍 감독님, 뭐 최용수 감독님, 신태용 감독님,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은 아직 베트남에 계시고, 그리고 뭐 김학봉 감독님도 아시안 게임 이후로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제 그러한 감독 후보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팬들끼리 행복 회로를 막 돌리잖아요. 내년 혹은 뭐 당장 새로 어떤 감독이 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참 물론 그런 거가 축구를 이제 관람하는 재미 중 하나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나리오도 짜보고 아까 말했잖아요. 선을 지키라고. 그렇게 그래 넘어갈 수 있어 몇 개는. 근데 그 몇 개 그 선 넘어가는 거만 빼면 참 좋은 건데. 그치. 박항서 감독님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 4강까지 갔고 안타깝게 승부차기에서 동메달을 따지는 못하셨지만
베트남이 태국이랑 경쟁이라면서요. 우리는 태국 팀은 그래도 아챔에서 몇 번 봤잖아요. 태국 팀이 뭐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그치. 매번 확인을 하잖아요. 매년 아챔 경기를 통해서. 근데 베트남을 생각했을 때 태국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태국이 훨씬 나은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어떤 자부심 같은 거를 확 끌어올렸고 자신감도 불어 넣었고 그러니까 진짜 동남아의 두 빅 리그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태국과 베트남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긴 한데 박항서 감독님이 지금까지 읽어낸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시민권을 받으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같이 일을 만들어가면서 후임 감독으로 이영진 감독을 앉히는 뭐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면 굉장히 그 정말 행복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박항서 감독님 입장에서도 지금 베트남 축구에 한국과의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정말 도전을 해서 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잖아. 베트남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사과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 지금은 표면에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베트남 사람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보이지 않는 감정 골 같은 것들이 예. 뭐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리고 베트남이 뭐 요즘에 많이들 가시니까 뭐 다낭이나 후에나 하노이 뭐 남쪽 수도 북쪽 수도 말고도 중간 지점도 많이 가니까 가면 정말 우리나라 한 80년대 정도 정말 이제 막 개발이 막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박항서 감독님이 그래서 좀 축구계가 아닌 곳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요즘에 팀 차붐 해가지고 독일의 이제 유소년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이제 하시는 것도 하는데 팀 항서 못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치. 네, 그래서 차범근 감독님과의 뭐 이런 네트워크 한국 유소년 축구계 네트워크 그래서 같이 뭐 독일에서 하고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FC 서울이라는 작은 물에 박항서 감독님이 같이 쉬어야 돼요? 뭐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뭐 전체적인 뭐 기조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동남아 축구라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물론 뭐 이번 성적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리그의 격차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베트남 리그나 베트남 축구가 우리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한국 감독이 국내에만 있지 않고 외국을 나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경험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최영수가 중국 간 게 모두가 그렇게 주목했던 게 그치.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치. 우리 일본으로도 윤정환 감독님이라든가 그치. 되게 또 감독님들 수출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자꾸 쌓아야 또 박항서 감독님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진짜 더 큰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걸 이루어내면은 이제 나중에 정말 또 한국 축구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할 수도 이게 있고. 한국식 발전 모델인 것 같기도 해요. 일본처럼 막 아주 체계적으로 짜가지고 몇 번 실패하면서 그걸 누적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어디랑 막 MOU를 맺고 막 돈을 막 투여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그런 것보다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시도하고 깨지고 도전하면서 거기서 성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그걸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약간 주먹구구식이지. 체계적이진 않지. 체계적이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또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또 이제 개개인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우리가 사실 차범근 감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독일이랑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드 캐리를 해서 또 한 단계씩 이렇게 끌어올려주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저번에도 감독 얘기할 때도 약간 매니저형 감독이 서울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연맹이나 협회도 약간 그런 네트워크를 아울릴 수 있는 척지지 않는 사람을 좀 이렇게 놔두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개인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에피소드 팬으로서 그 아까 이제 풍사명이 설명했던 한국식 발전 방법과 일본식 발전 방법을 비교했을 때 기왕이면 우리는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 서울은 또 저번 다른 주에도 얘기지. 말했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 서울은 또 스카우트 다른- 팀들 이거 그치 다른 얘기지. 이게 대한민국 규모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GS 스포츠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은 다르니까. 그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FC 서울도 기성용, 이청용, 귀내슈 이렇게 한 불러 번씩 이렇게, 오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 내보냈으면 돌아와서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돌아온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죠. 네, 뭐 계속 아직 돌아올 선수들이 더 많긴 한데 좀 깝깝하긴 한데 그게 강원전을 보고 나서 더 깝깝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또 아시안 게임 또 결승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SBS 보셨습니까? 최영수 감독의 해설? 저 MBC 봤는데요. MBC 봤어요? 아니 SBS 진짜 나는 그 강원전을 보면서 2대를 돌렸어요. 멀티로. 그래서 SBS를 틀어놨어요. 근데 야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야구를 보여줘. 8시 반에 시작인데 그거 너 채널 딴 데 틀어내. SBS 아니 그냥 공중파 틀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중파 SBS는 야구를 했고요. SBS 스포츠에서 했어요? 네, 거기서 배성재와 KBS인가 MBC도 그렇게 그 서브 채널에서 축구 해줬는데. 저는 SBS 틀었는데 야구만 해주길래 그냥 MBC 틀었더니 바로 하고 있길래 MBC로 계속 봤습니다. SBS 최용수의 해설 꿀잼이었어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저도 그건 봤어요. 그 이승우 선수 전광판 올라갔을 때 최용수 감독이 말렸던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선수들 이렇게 잡아줘서. 그렇게 하니까 배성재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했더니 최영수 감독은 이승우 선수가 그 중심 감각 균형 감각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네요라고 이상하게 했는데 이날 2골 넣고 나서 선수들이 참 묘한 게 선배들의 세레머니를 오마주했잖아요. 첫 번째는 최용수의 광고판, 두 번째는 이제 박지성의 산책 세레머니. 아니요, 이승우 선수한테는 그 선배 아닌데요. 메시 선배님 따라한 건데. 아니 최용수가 왜 나와? 아니 한일전에 그 메시 그거 못 봤어요? 작년에 챔스에서 그 팔이랑 해가지고 이거 촥 팔 벌린 사진 그거 따라한 겁니다. 어디 최용수 메시 선배님을 두고서. 최용수 감독이 나중에는 이제 후반전쯤 돼서 흥분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감독일 때 선수들을 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때 멀어서 얘기를 못했잖아. 근데 말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기분으로 내가 지금 이경의 감독이라는 소리로 선수들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해설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한테 계속 오라 그러고 정신 멘탈 잡아야 된다고 욕했어요? 저건 그 풀짤 또 팬다 형이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네. 저건 퇴작감이라고 막 뭐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다 좋은데 침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고요한 갈구듯이 황희찬을 그렇게 갈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독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보여가지고 웃겼습니다. 맞아. 그래서 진짜 최용수 감독님 이번에 해설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서 왜 서울에서 그런 축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100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이제는. 그리고 자꾸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후방 미드필더부터 공격 전개를 하고 우리는 이제 공격 실패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공격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들한테 계속 압박을 요구해요. 저기 볼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누가 봐도 최용수의 축구 철학인 거지. 그치. 그거를 꼭 막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색깔이 확실히 드러난 해설인 거죠. 자기의 축구 철학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니까 또 뭐 그걸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또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딱 분명한 가치관이 너무 드러나니까. 그리고 딱 그 위치에 최용수 감독님 서울 지도할 때 그 위치에 어떤 선수가 있었지 하면서 딱 그 느낌이 나잖아요. 최용수 감독님이 뭐 가령 뭐 수비 빌드업을 할 때는 뭐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그러면 이 선수 그때 많이 거쳐갔었지. 그때 뭐 그래서 이랬구나. 이게 여기까지가 감독 지시 사항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치. 나오고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정말 유상훈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불안해서 진짜 어떻게 봤을까 막 그 스로인 하러 나오고 이런 골키퍼를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선수들이 좀 흥분해서 심판한테 좀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였죠? 누가 심판한테 막 따지고 드니까 막 하면서 한마디로 제압시켰던 그런 게 거 있잖아요. 진짜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그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거 그거는 그거고 선수들은 거기에 플레이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자기 그 기조를 강하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치. 그게 심판을 뭐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서 이런 게 아니라 뭐 행여나 카드를 맞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기고 싶은 그 승부욕이 경기에 지장을 줄까봐 그러는 거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누구를 솔직히 뭐 누구 심판을 리스펙, 상대팀을 리스펙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개념보다는 진짜 승부욕이 진한 사람인데 이게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이런 느낌이지. 시야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장면 한 장면에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난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라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또 한 번 느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물론 최용수 감독님 해설 자체가 되게 많은 그 호응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 다 요은스 재밌다 막 이러면서 술 한잔 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막 재평가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서울 팬들은 또 그 해설을 들으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특히 골 넣은 뒤부터는 전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중계석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슬라이딩 했다고. 그리고 골 장면 자체도 첫 번째 골이 뭐 나중에 인터뷰도 다 나왔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로 가마차려고 꺾어놓고 드리블하고 들어가는데 이승우 선수가 나와. 그게 결과적으로 들어갔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지. 그거 그래. 안 들어갔으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군대 갈 뻔했는데 죽이고 싶었을 걸. 진짜 그 호날두 골을 옵사이드로 만들어 놓은 나니 선수처럼. 그런 구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손흥민이었으면 망정이지 고요한이었어 봐. 그러면은 잔소리 엄청 듣는다고요. 그치. 근데 들어갔으면 다 용서가 돼. 안 물론 들어갔으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이날 손흥민 선수는 이 여씨를 찍으면서 당당하게 이제 금메달 자격을 갖추고 이제 면제. 진짜 손흥민 선수가 군면제가 되는 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공익이라는 게 발표 났을 때도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못 오니까. 언젠간 상주 상무에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뛰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그치. 놓지 않았는데 사실 서울 팬들은 그 생각 많이 했지. 그러면서 김치후가 있는데 7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까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두 선수 다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렇죠. 이제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황을 정말 어렴풋이 막연하게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와닿진 않았었는데 솔직히 남북 통일만큼이나 저는 이 손흥민의 군 문제 해결이 너무나 막연한 일이다,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게 막상 다가오니까 이거 남북 통일도 멀지 않았구나. 정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될지도 있겠구나. 웃겨.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뭐 일본은 올림픽을 위한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금메달 따면 좋았겠지만 그 은메달 딴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거죠. 원래 아시안 게임도 어쨌든 올림픽의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은 올림픽 정신이란 게 그냥 참가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 또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일본은 보면서 의아하더라고요. 그 해설도 얘기하던데 산프레체 감독이었다면서요. 네.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한 쓰리백을 자꾸 아니, 쓰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카메라 잡아주면 저 실루엣 너무 익숙한데. 아니 전술 자체가 너무 익숙한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최용수가 했던 그 우리가 익숙한 쓰리백과 달랐던 거는 최용수가 그렇게 해서 90분을 버텼으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보다 체력을 압도해야 되는데 일본은 체력이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리고 그 산프레체 시절에 이제 시오타니 선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또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무 그 어린 선수들이 소화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 쓰리백이. 맞아. 우리도 되게 많이 언급을 했었지만. 하다못해 다카하기라도 와일드카드로 쓰던가. 그치. 뭐 일본은 어느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게 한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이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거는 그 나이대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전술적 이해도가
완전히 이제 경험까지 해서 높아진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한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했고 그래서 경기하면서 나아졌다는 거는 경기를 뛰면서 조금씩 완성돼 갔다는 과정이니까 정말 이거는 이대보다는 올림픽 때나 같이 볼 만한 전술이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최용수가 리그에서 그거를 많이 시도해가지고 깨지기도 많이 깨져봐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올림픽에서 다시 일본과 붙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일본 뭐 이번에 좋은 경험 쌓았다고 하는데 올림픽 때는 권창훈 온다. 아주 더 무시무시한 선수들을 데려올 거야. 그렇지. 올림픽 때는 훨씬 더 그렇죠. 올림픽이 훨씬 더 낫겠네. 지금 국가 2년밖에 또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뭐 심판의 그런 일본 홈 경기라서 그런 것만 이겨낸다면은 올림픽 때도 그럼. 이제는 좀 무섭지 않다. 그렇죠. 이승우 선수도 어쨌든 대회를 또 치러가면서 점점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참 근데 이승우 선수나 황의조 선수나 그렇게 많이 까였잖아요. 이승우 선수는 월드컵 때부터 뭐 이승우 말고 누구 데려와야 된다고 그랬더라? 뭐 이강인이었나? 뭐 누구였나? 뭐 쟤를 왜 데려오냐? 다른 애 데려와야 되는데 막 했는데 결국엔 이 선수들이 자기 그거 보여줬어요. 이승우 선수는 진짜 월드컵 시작 전의 위치랑 월드컵 중의 위치랑 아시안게임 시작 전의 위치, 아시안게임 중의 위치, 그리고 아시안게임 마무리한 지금 시점에서 선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맞아. 와 저는 이 정도면 진짜 이제는 기대도 충분하다. 오히려 뭐랄까 입지랄까 이미지 이런 거는 황희찬 선수가 오히려 반대로 월드컵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 지금은 막 월드컵 전에는 황희찬 선수가 되게 그래도 그 잘츠부르크에서 유로파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막 난리 났었는데 월드컵에서도 되게 저돌적이고 몸싸움 경쟁력 있고 이런 거 보여서 좋았는데 점점 갑자기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저 새끼 인성이 이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미지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거라서 이승우 선수가 98년생이고 황희찬 선수가 96년생이니까 진짜 완전 선수로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초기 단계인 선수들이고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에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메리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량이. K리그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 뭐 이청용 선수나 기성용 선수는 너무 어린 나이에 나가긴 했지만 보통의 테크트리를 타서 유럽에 진출하는 경우가 권창훈 정도가 굉장히 성공적인 그쵸. 테크트리죠. 한 2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최소. 빨라도 뭐 23, 4, 5 뭐 요쯤에.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진출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분명히 거친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이 선수도 승부욕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월드컵 때는 성인 무대고 유럽 우리가 또 워낙에 빡센 팀들이랑 하다 보니까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 칭찬받았는데 이게 경기가 안 풀리니까 자기 분을 못 참더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뭐 최용수 감독님이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최용수 본인 선수 시절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왜 그렇게 그런 걸 막는지 모르겠어. 자기 선수 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본인이 J리그 진출했을 때 뭐 일본 선수들 다 패고 다녔으면서. 심지어 같은 편 선수도 물론 뭐 그라운드에서 그런 짓은 안 했지만 오히려. 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차를 하고 있다든가. 후배들이 막 샴푸랑 칫솔이랑 치약을 갖다 주더라.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치. 아니면 경기 치고 숙소 가는 버스를 탔는데 우리 팀 선수가 웃고 있어서 경기가 졌는데 웃음이 나오냐면 뭐 폭행했다고 하더라라는 이제 뭐 이렇게 소문. 그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잘 모르시던 분들은 최용수 감독 해설하시는 걸 보고서 옆집 아저씨 같다, 동네 아저씨 같다, 뭐 이러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 세상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고요한 갈굴 때 이럴 때 우린 봤죠. 세상 무서운. 그리고 차두리 선수 처음에 왔을 때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쌍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벽치던. 그치. 그런 얘기들. 네. 진짜 상남자긴 상남자예요. 구단 전체 직원들이 다 최용수 감독한테 찍소리 못하게 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셨다는 거 우린 알고 있으니까. 그쵸. 서울 팬들은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또 요즘에 또 이러는 거 보면은 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변한다. 그럼 이런 거 보면은 뭐 황희찬 선수 뭐 인성 논란, 이승우 선수도 뭐 예전에는 뭐 인성 논란 뭐. 그쵸. 그런데 다 이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또 다 나아집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청용 선수도
옛날에 가끔씩 그렇게 욱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이 처음에 이제 국가대표 됐을 때 막 같이 인터뷰하면서 이청용 놀리고 그랬잖아요. 아 그걸로? 자기가 아, 그때 그러니까 혹시 K리그로 돌아간다면 어느 팀을 갈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청용 선수랑 같이 있는데 물론 이청용 선수 옆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에 갈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북고 처음에 그치. 볼보이를 볼보이. 하는데 그때 이청용 선수 모습을 보고서 와 진짜 저렇게 하고 저 진짜 축구 잘한다 뭐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뭐 성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청용 선수가 옆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 형 성질 안 죽었다고 이렇게 놀렸던 그 인터뷰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베컴한테 백태클하고 화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안 그래졌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이청용 선수는 오히려 좀 자신감이랑 그런 걸 좀 채워 넣어야 오히려 좀 더 공격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될 텐데 지금 뭐 국가대표 소집도 어쨌든 발탁이 은퇴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왔으니까 조금 더 좀 선수들 편하게 플레이하고 그랬으면 뭐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FC 서울이 중요하지 뭐 국가대표 이벤트 경기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할 일이 또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국가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메론바 엑소엑서님께서 국대 경기랑 서울 경기 시간이 겹쳐서 국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국대 경기에 큰 관심 없는 전수사분들이 풀타임 리뷰를 열정적으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겹치면 사람들은 국가대표를 많이 볼 테니 강원전은 자세하게 경기 내용을 짚어가면서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는데 그렇게 언급할 만한 장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는 못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 뭐 그래도 강원전 얘기할 거리들은 그래도 꽤 있었고 우리도 그거 있었잖아요. 아시안게임 결승과 서울대 강원 경기가 30분 차이로 겹쳤는데 그렇다면 전격서로 사람들은 어느 경기를 택할 것인가 했는데 둘 다 보거나 둘 다 안 보거나였다. 서울을 버리고 국대를 선택하는 그런 건 없었고 그치. 안 봤으면 다 안 보지. 왜냐면 주말과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때 토요일 저녁. 둘 다 안 본 사람의 입장을 말하자면 저는 지금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바빴으니까 멀리 가서 그럼 다른 걸 하느라고 경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또 현장 가서 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직관하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 경기를 또 봤다고 하고 봐봐 둘 다 보잖아. 우리는 서울을 버리지는 않는다고. 버리면 다 버렸지 서울만 버리진 않아. 내가 축구를 버릴지언정 그럼 FC 서울을 버리진 않는다. 의리가 있지. 그렇게 버티면서 봤으니까 그래도 김우홍 선수 데뷔하는 것도 보고 뭐 소소한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연히 그날 그 연장전까지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치.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어쩌다가 FC 서울 축구를 봤냐. 그래서 심우연 세레머니 얘기를 해줬더니 축구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선수가 그렇게 해서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그 선수 결국에 서울 왔었다. 돌아왔다. 사과문 쓰고 막 이랬다. 했더니 야 역시 스토리 있는 리그구만.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황의조 선수 뭐 인터넷에서 일본 가기 전에 화제가 됐던 그 사생활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해주니까 그랬냐고 그래서 또 즐거워하고. 역시 축구 팬들은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뭐 최용수의 더러운 성질 얘기는 뭐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참 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질질 끄는 건 강원전이 참 괴로웠어요. 저는. 근데 저는 풍삼이 형이 이런 분위기의 멘트를 항상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런 멘트를 하고 나서 녹음 시간을 안 넘기던 게 없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형의 그게 잘못됐어요. 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잘못됐어. 그래요?
아니 그 안에서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재밌는 거라고 하면은 우선 몰리나 왼발님께서 심판들 작당했냐, 정승용은 노경고고 고요하는 경고, 이거 뭐냐 했는데 이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용 선수가 팔꿈치로 조영수 선수 얼굴을 가격해가지고 입이 터져서 피가 나게 한 사건. 고요하는 뿌리치다가 손이 상대편 얼굴 목덜미 정도 이렇게 닿았다고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형평성 문제, 일관성. 일관성 문제. 그래서 뚜레가 펜다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싹 싸잡아서 물어봤죠. 예전에 마티치가 이제 한 거. 그러니까 일단 요약하자면 공중에서 날라온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팔꿈치가 상대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펜다 형이 말하던 게 팔꿈치가 팔이 펴져 있냐 접혀 있냐. 그걸로 일단 그렇지. 첫 번째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상대 선수를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인지를 했는데 팔꿈치가 접힌 상태로 상대 얼굴에 맞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시선이 상대 선수를 아예 못 보고 공만 보고 있다 하면은 부딪히는 건 사고라고 간주하지만, 인지하고 상대 선수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팔꿈치를 접었다는 행위 자체는 사건이지 사건. 그쵸. 고의 의도성이 실린 일부러 친 거다. 그래서 파울이다. 옐로우 카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정승용 선수는 옐로우 카드가 맞는 것 같고, 고요한 선수는 오히려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런 기준에 맞아서 옐로우 카드라기보단 굳이 이해하자면 상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습 찬스였는데 그걸 끊었기 때문에 정도로 뭐 어떻게 껴맞춰서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한 거는 정승용 선수 카드 받았어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제주전 때 마티치 선수가 다이렉트 카드를 받은 게 오히려 진짜 문제였고, 그리고 정승용 선수 파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노란 카드냐 레드 카드냐 카드의 색깔에 관한 문제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를 이제 VAR조차 보지 않았다는 거. 그게 확실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치. 그리고 또 파울 관련해서 또 그 좀 저는 뭐 재미있었다면 재밌었던 건데, 마티치 선수가 좀 재밌었어요. 서사모님께서는 전북전의 에반드로가 이제 농구의 푸시백 이제 등을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밀어내고 나서 공중볼 따내더라. 이날 마티치가 그걸 하더라고요. 마티치는 그걸 했는데 심판이 다 잡아. 그리고 마티치가 당하는 건 넘어가. 왜냐면 이건 농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뒤에 와서 다른 선수가 마티치를 팔로 마티치 선수를 등을 밀잖아. 그냥 넘어가는데 마티치 선수가 그걸 시도하잖아. 다 잡혀. 그러니까 마티치가 아직 적응 중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가 파울이고 어디까지가 파울이 아닌지 마티치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김신욱이었으면 툭 치고서 이렇게 받을 때 악 한다고. 그렇지. 김신욱은 자기가 때려도 내가 더 아픈 사람이잖아. 근데 마티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지금 마티치가 적응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도 적응을 점점 그래도 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에 마티치의 아쉬움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마티치가 활동 반경 자체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선수가 피지컬이 191이라는데 저는 솔직히 191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김동호 선수랑 같이 이렇게 경기 시작 전에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 사진을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김동호 선수도 물론 큰 편이지만 별 차이 안 날 정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반드로도 180대 후반이고, 뭐 울산전 때 보였던 주니오도 180대 후반이고 해서 그렇게 뭐 스타일상으로 뭐 주니오와 에반드로는 타겟형을 못하고 마티치는 되고 이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그렇게 나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마티치도 이게 그러니까 타겟형은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피지컬도, 그러니까 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버티는 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낙하점을 예측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날 정조국 선수는 물론 예전보다 폼이 좀 떨어지고 뭐 부상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도 이 선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타겟형이 맞아. 그러니까 그 베어 있잖아요. 그 뭐 움직임이 어느 지점으로 자기가 공을 받으러 가야 된다든가, 어느 지점에서는 몸싸움으로 경합을 해줘서 버텨줘야 된다든가, 이런 판단이 타겟형으로 플레이를 계속해온 사람이 그 나오는 그게 분명히 있는데, 마티치는
그러니까 뭐 키가 뭐 안에서 헤딩볼을 못 따서 타겟형이 아니다가 아니라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야. 그치. 어. 타겟형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타겟형한테 연계적인 측면을 또 많이 요구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아예 피니시를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공중에서 오는 거를 한번 연결해 줄 수 있는 움직임을 뭐 연결해주거나 한번 버텨주거나 그치.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근데 그걸 위한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강원전 때는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막 패스를 하는데 자꾸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프라인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물론 그 빈자리를 이상호 선수가 채우려고 올라갔지만 뭐 그걸 활용한 공격 자체는 안 나왔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패스가 이제 그럴싸하게 연결된 경우도 별로 없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근데 마티치에 대한 좀 이날의 변을 해보자면 사실 마티치가 뭐를 할 만한 그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볼 자체가 그 높은 위치에서 돌지 못했기 때문에 마티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공중볼 오는 거를 이렇게 머리로 어떻게든 맞추는 거 아니면은 내려와서 함께 플레이를 이어가는 거 정도였는데 오히려 앞에서 예전처럼 그냥 막 버티면서 되지도 않는 공중볼 싸움 하느라 그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으로 내려와서 함께 만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이 전 좀 더 좋게 보였어요. 이날 뭐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양쪽 다 뭐 좋게 말하면 미드필더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거고요. 그래서 파울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슈팅 찬스 자체를 양 팀 모두 다 몇 번 가져가지 못한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마티치가 적응 중이라는 것까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뭐 마티치를 조금 더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더 기대를 품어야 된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적응 못하면 이건 마티치 선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를 빼고 봐야 돼. 우리가 뭐 윤승원, 뭐 박희성 나왔을 때 기대 안 하면서 보잖아. 그냥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러니까 더 좋지. 마티치도 그냥 우리는 이제 좀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 그 선수를 바라봐야 될 단계 아닌가.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온지 사실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적한 선수니까 한 경기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든 싫든 어쨌든 이전 시즌은 함께 하는 선수니까 평가는 이번 시즌 끝나고 내려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마티치의 변화를 좀 지켜보는 그런 소소한 재미들 뭐 그런 것들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라고 하면은 저는 이날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그러니까 뭐 이날 이상호 선수도 뭐 꽤 잘해줬고 한데 심상민 선수가 제일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처럼 자기가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다가 막혔을 때 억지로 패스하지 않았어요 이날은. 그치. 그 억지로 밀고 막 비집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볼이 오면 바로 빠르게 이제 패스로 이제 연결시켜 준다던가 그리고 좀 공격적인 욕심보다는 수비에 좀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훨씬 낫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그 풀백들한테는 좀 우리가 단단함을 그러니까 다부짐을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사리 볼을 뭐 공격적으로 정말 크게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볼 소유에 확실히 관여해주고 상대의 볼을 확실히 차단해주고 뭐 패스 경로를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소양일 텐데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진 않아도 심상민 선수도 어느 정도 자기 몫은 또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강원전 때도 크게 이렇게 모난 모습은 아니었고 오히려 후반전에 들어서는 전진해가지고 좋은 크로스 몇 번 올려가지고 좀 오히려 막 오 했던 좀 장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윤석영 선수처럼 그 클래스에서 정말 나오는 안정감, 뭐 이렇게 신뢰까지 주지는 못했지만 이전까지 이상한 짓 했던 걸 생각하면 이날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FC 서울의 발전 측면이 아니라 그냥 선수 한 명의 발전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 급성장했다. 이런 이랜드에서 못된 물 든 거 쫙 뺐다. 그 아직까지도 그 또 근본 컷 또 이렇게 머리를 딱빡빡 밀면서 아주 정신무장이 잘 돼 있는 최용수 감독님이 봤으면 아주 좋다고 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두발자유였어요. 네. 고3 때 되면 갑자기 삭발하고 나타나는 애들이 있죠. 결의를 다지면서.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저런 새끼들 중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새끼들 못 봤다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부터는 다르다고. 아니, 심상민은 머리 자른 다음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 근데 없었지. 갑자기 요번에 이제 물론 강원이 미드필더에서 굉장히 치열해서 지가 올라갈 구석이 안 보였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 근데 오히려 강원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그 저번 주에 리뷰했던 경기들보다는 훨씬 보기는 편했어요. 저번 주는 딱 봐도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팀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강원전 때는 확실히 그 양쪽 풀백들이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게 우리가 보통 백포에서 풀백들을 운용할 때 둘 다 올라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백포 자체가 풀백들의 공격력을 좀 더 활용하는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백스리보다도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한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다른 한쪽 풀백은 조금 처져서 백스리 형태를 갖추고 이제야. 그게 강원전 때는 윤석영 선수가 올라가면 심상민 선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심상민 선수가 올라가면 윤석영 선수가 지키고 있고 하면서 확실하게 그 후방에서도 패스가 돌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렇게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을용 감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전에 뭐 양쪽 다 막 올라갔던 것도 분명히 이을용 감독의 지시였을 거고 이제는 무조건 지시죠. 이을용 감독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방안으로 이제 내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네. 보기에는 편한 축구였죠. 근데 저는 강원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밸런스는 좋아졌는데 이게 밸런스가 좋다고 해서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지루하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제일 크게 꼽으면은 이날 구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백포는 그 센터백이 있으면서 한 명씩 교대로 도와주면서 한 명은 공격 도와주고 한 명은 수비 양쪽 풀백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마티치는 앞에다가 그 자기 이제 활동 영역을 넘어가면서 그 밑에 3명 그러니까 고요한, 조영우 그리고 이상호가 해집어주고 그리고 뒤에 이제 미드필더 2명 송진영과 신진호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조율을 해주고 하는 역할로 딱 분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 송진영 선수를 비롯해서 미드필더진이 너무 이제 상대를 보다 위에 서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수비 밸런스는 잡았는데 우리 공격 전체 밸런스를 미드필더가 못 잡아버린 게 이날 경기가 굉장히 지루해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중간에 볼만 서로 뺏기고 하다가 양쪽 다 슈팅도 제대로 못 날리게 된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후방에서는 볼이 잘 도는데 서로 양팀 다 좀만 더 앞으로 나오면 뺏기고 그러니까 후방에서 양팀 다 후방에서 공격 방향 전환하고 이런 거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되게 스무스했어. 양쪽 서로. 다. 근데 조그만 미드필더 라인에 오면은 서로 맘대로 못 하니까 엉키고 막 뻥뻥 돼가지고 골키퍼가 잡거나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헤딩하거나 파울하고 그다음에 조금 길게 로빙이나 뭐 스루로 넣어주면은 상대 수비수들이 그 상대 공격수들을 꽉 잡고 있고 그걸 못 뚫고 들어가고 오프사이드가 걸리거나 아니면 골키퍼가 진짜 잡거나. 그래서 아마 강원 팬들이 더 답답했을 거예요. 이날 경기는 보면서. 근데 저는 이날 그 상대편의 감독이 이제 비운의 축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비운의 축구 선수. 근데 비운의 축구 선수 비운의 천재 축구 선수가 감독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내놓은 솔루션이 그냥 이렇게 거칠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날 강원, 그러니까 한일전에서도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공중볼 경험에서 한국 선수를 앞에다 두고서 무릎을 세우고 뒤에서 점프를 한다든가 그래서 진짜 좀 얄미운 게 거기서 무릎을 찍지도 않아요. 무릎이 살짝 닿을 정도로 위협. 계속 그런 위협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되게 좀 보다가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날 강원은 뒤에서 이제 등 때리기, 뭐 다리 차기, 뭐 이런 것들 카드가 나오지 않을 법한 파울들을 세게 많이. 그리고 특히 이제 타겟이 되는 게 우리가 이상호 선수는 그래도 좀 확실히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이상호 선수한테는 잘못했다가는 크게 당한다고. 그래서 이상호 선수도 그리고 초반에 이제 약간 기싸움처럼 좀 거칠게 태클도 몇 번 들어가고 그랬는데 조영욱과 고요한은 엄청 당했어요.
그냥 자기 축구 외길밖에 모르는 선수들이야. 정말 그냥 자기 플레이만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게 이날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빛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에는 띄어. 눈에는 띄어. 근데 그리고 기여를 못해서 그렇지. 특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활약하게 돼. 근데 상대가 좀 이날 강원처럼 좀 지능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뭐랄까요, 관역판이 되기 십상인 선수들. 그치. 거기만 묶으면 뭐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실제로 좀 빡세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했을 때도 이 선수들이 어떤 이렇게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 더 읽기 쉬워지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면은 또 안 나왔어요. 고요한 선수나 조용욱 선수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막 업되고 막 이럴 법도 한데 오히려 과하게 흥분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과하게 흥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요한 선수야 워낙 짬이 있으니까. 근데 고요한 선수는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 기질이 좀 전투 민족이지. 아니 그 김신욱 선수한테 대들고 막 키 차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만 봐도 벌써 이 마음에는 딱 칼을 하나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칼이 원팀에 대한 그 필수 요건이니까. 근데 조용욱 선수는 진짜 어린 선수가 되게 노련하다고 하기보다는 되게 차분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또 조용욱 선수 진짜 보면 볼수록 그쵸. 대단하다. 이 선수 진짜. 저희가 경기장에서 조용호 선수 처음 칭찬했던 게 정말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지. 신인답지 않은 그런 좀 정신력.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독심. 대범함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김미리 형이 좋아하는 그 가슴 속에 심지를 하나 굳건히 딱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흔들릴 일이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를 100% 보여줬느냐라고 하면 후방에 볼 돌리는 것도 좋았고 앞에 있는 고요한과 조영욱의 그런 폼도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공격 그리고 제대로 된 슈팅을 날리지 못한 데에는 미드필더의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피니셔의 부재도 분명히 또 있었고요. 피니셔 근데 아까 마티치에 대한 변을 했듯이 뭐 미드필더가 그 안에서 찬스를 못 만들어 주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하나라도 결정력을 보여주는 정도라면은 사실 뭐 예전에 대안, 지금의 뭐 말컹 아니면 뭐 로페즈 뭐 이런 선수들 정도의 이제 레벨이 돼야만 하는데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티치는 일단 리그 상황에 대한 적응도 좀 덜 된 것 같고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보다는 팀에 대한 적응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정렬이 좋아져서 우리 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 이 선수의 개인 능력과 별개로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럴 때 누군가 하나를 해주는 영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잖아요. 안데르손이 이제 슈퍼매치 때 보여준 것처럼. 그쵸. 근데 이날은 우리가 서울 축구 예전부터 보다 보면은 막 문장 앞에서 때려라고 실제로든 마음속으로든 외치는 장면들이 몇 개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때려주는 선수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강원전 때는 그러한 외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위치 자체를 못 갔으니까. 맞아. 사실 그건 그래. 그러니까 경기가 루즈하지. 후방에서는 그러니까 보기에는 편해, 안정적이야. 근데 그게 다였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장면이 있었죠. 신진호 선수가 중간중간에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때려! 해서 그러니까 팬들의 외침이 먼저 나오고 신진호 선수가 타이밍 좋게 그거를 중거리 슛을 시도해서 그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상황에서 때려줬어야 돼가 아니라 그래 차라리 이 상황에서 때려줘야지 라고 결과적으로 그치. 나오게 되는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날 저는 김한길 선수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선수 슈팅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쵸. 이 선수가 사실 그 우리가 선발 라인업 딱 떴을 때 안델손 빠지고 뭐 에반드로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벤치에 완전 그냥 진짜 알리그 라인업인가 싶을 정도의 벤치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김몽 선수도 있었고 뭐 진짜
그 김한길 선수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여기서 과연 교체 카드 3장을 쓸 수는 있을까라는 우려도 했었는데 그니까 송진영 선수가 전반전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아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제 김한길 선수가 들어왔는데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교체였죠. 아무래도 전반전 때 송진영 선수가 워낙 부진하니까 막 오른쪽 윙어로도 위치를 옮겨보고 그에 따라서 고요한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도 보고 조용욱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와도 보고 했는데도 송진영 선수가 전혀 1인분의 몫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몇 해 전 방송에서 그 이일용 감독 축구의 어떤 상징적인 플레이어가 송진영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날 송진영 선수가 죽어버리니까 이날 축구 막혀버렸지. 전체가 죽어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 끝나자마자 교체한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송진영 선수가 이게 막 폼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원의 압박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되게 볼을 다루는 게 가벼워 보였어요. 송진영 선수가 예전에 그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는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날은 그냥 와서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제가 송진영 선수가 제주에서 한참 잘할 때를 보면은 송진영 선수가 타이밍,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 한 번 뭐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상대 선수 한 명을 제낀다든가 아니면 공간 이동을 한다, 뭐 공을 운반한다 할 때마다 모든 하나하나 플레이가 이렇게 격투 게임으로 치면 크리티컬 히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딱 그거 하나로 결정적으로 이제 국면이 싹싹 변하게 되는 좀 크리티컬 히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플레이였는데 이날은 잽도 아니었어. 아무런 의미 없는 움직임밖에 보여주지 못해서. 근데 송진영 선수도 매번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확실히 활약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진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신진호 선수가 이날 후방에 있으니까 물론 후방에서 볼은 잘 돌았지만 볼을 앞으로 운반해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날은 송진영 선수한테 기대를 했던 건데 송진영 선수도 후방에서부터 볼을 앞으로 옮겨주는 역할이 아닌 누군가 옮겨주면 그거를 홍삼영이 말했던 것처럼 순간적인 크리티컬 히트로 그치. 따다닥 해가지고 찬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슈팅을 직접 한다던가. 만들거나 하는 유형들인데 그 짝이 이상호 선수였기 때문에 이상호 선수가 그렇다고 후방에서부터 그 볼을 받아서 또 전진해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앞에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선의 3명의 역할은 분명히 뭐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역할 자체는 셋이서 분명히 있었겠죠. 비슷한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그걸 잘하는 선수들이 맞아요. 근데 송진영 선수도 그걸 잘하는 선수지. 이제 뭐 아주 폼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데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래 보이는데 그런 선수들을 이제 넷을 놨던데 그 중에 한 명은 쳐져 있어야 되니까 사실 좀 호흡 맞추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 시작하면서 김만길 선수가 들어와서 측면으로 가고 그 대신 뭐 고요한 선수 혹은 조용욱 선수가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서부터 좀 더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맞아. 확실히 조용욱 선수나 고요한 선수가 일단 활동량도 좋고 가운데에서 쓸어주는 것도 많이 잘하니까 김한길 선수도 오히려 좀 더 편하게 공을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중거리 슛도 그것도 있었고 되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의외였다. 장면, 괜찮은 장면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이 PPI 해주시면서 한 줄평 남기신 걸 좀 보면은 골 빼곤 다 잘했다. 근데 골이 없으면 승리를 못하네. 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고 그런 그 방금 뚜레가 얘기한 것처럼 알리그 같았던 벤치 라인업을 지적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는 벤치. 뭐 이거는 감독 코치진도 포함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덕분에 산 줄 알아 임마 하신 분도 있고. 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힘든 서울. 미안해 서울아, 한일전 봤어. 적당히 재미없어야지. 그리고 뭐 외국인 실패는 말할 것도 없고 이상호 정도 실력으로 서울 7번 달고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것도 한숨이라고 해주셨고요. 매우 공허하고 메스꺼웠던 잿빛 축구. 잿빛 축구라는 표현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채색 축구. 네, 뭔가 그 뿌였어요. 그 결국에 결정적인 찬스를 연결조차 못하다 보니까.
그쵸. 그 밸런스가 좋다는 것도 개개인의 실력이 받쳐줘야 밸런스 있게 전체적으로 꽉 상대를 누르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냥 고만고만한데 밸런스 잡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공격도 애매하고 수비도 애매하다는 소리니까. 제일 색깔 없는 축구죠, 어떻게 보면. 음. 네. 뭐 제일 교과서적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날은 그 축구를 양 팀이 동시에 보여줘가지고 더 재미가 없었던 축구였던 거죠. 그래서 PPI 해주신 걸 보면은 S 고유한, A 조영욱, 양한빈, 그다음에 신진호. 그러니까 조금 상대를 흔들어낼 수 있게 움직임이 많은 선수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반면에 마티치는 D, 그다음에 이상호랑 김우홍이 C를 받았는데요. 뭐 김우홍 선수는 출전 시간이 한 5분은 됐나? 뭐 되게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막 드리블 같은 거 시도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어린 선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데뷔하는 선수 치고는 그쵸. 경기 감각을 이제 좀 끌어올려야 되는 선수한테 뭐 예전에 뭐 박정도 그렇고 혹은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후반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경기장을 뛰어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출전 시간을 늘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홍 선수가 이날 이 정도 나온 거는 이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라기보다는 아 이제 앞으로 슬슬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예고편을 보여준 티저 영상 같은 네, 느낌.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자리여서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C를 받은 것 같아요. 뭐 경기 시간 뛰는 시간도 적고. 자 그런데 이제 수비에서 김동우 선수에 대한 평가는 네. 저희 패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이날 두 센터백은 정말 다 좋았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 두 선수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밀려났지만 이웅희 선수도 예를 들어 우리가 신진호 선수 혼자서 그 3선 위치를 다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뭐 디에고 선수가 가운데 쪽으로 오면서 뭐 볼을 받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볼이 전개가 됐을 때 이웅희 선수가 과감히 나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거기서 끊어주고 하는 모습이 좋았고 김동우 선수는 그 특유의 후방에서 제대로 뻗어나가는 패스랑 그리고 공중볼 특히나 후반전에 제리치가 나왔는데도 어찌어찌 따내면서 제리치 이날 공중볼 따내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우 선수가 맨마킹을 진짜 잘해요. 예전부터 잘했어요. 한 명 딱 마크맨 붙여놓으면 그게 누가 됐든 그날 활약 못할 정도로 이제 지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날도 재밌었던 게 그 방금 전에 이제 뚜레가 이웅희 선수가 앞으로 나가는 거 얘기했는데 저는 이날 정족 선수도 그렇고 뭐 강원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몸싸움이 되고 피지컬이 되는 공격 라인업들이 외국인 선수까지 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웅희 선수가 앞으로 나가서 먼저 경합을 붙어주고 한 번은 이제 뭐 김동우 선수가 먼저 나가서 경합을 붙어주고 이러면서 센터백이 둘이 나란히 선 게 아니라 앞뒤로 서게 되는 그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명이 올라가고 한 명이 커버해주고 한 명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 몸싸움을 맡아주고 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다른 선수들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응을 해주면서 그리고 풀백이 한 명 정도는 더 있으니까 이제 수비 안정감을 가져가는 그림이 이거 좀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꿈꿔왔던 조합이었잖아요. 그쵸. 사실 김동우, 김주영 조합을 꿈꾸긴 했었는데 어쨌든 김주영, 김동우 혹은 김동우, 이웅희 조합을 꿈꿨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꿈꿨던 조합의 순기능이 이날 좀 드러났죠. 네. 앞뒤로 이제 움직이면서 먼저 마크를 붙어주는. 그러면서 이날은 좀 양한빈 선수 좀 편하게 경기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최근 몇 경기에 비하면. 일단 강원이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양한빈 선수로서는 뭐 두 개가 있었네요. 근데 양한빈 선수로서는 큰 위기는 없었죠. 그렇죠. 약간 흘러나온 볼을 먼저 잡아준다던가 해서 물론 뭐 골키퍼가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계속 집중해야 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렇지. 양한빈 선수가 요즘에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수비진이 골키퍼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면은 골키퍼도 다시 또 재기량을 찾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A매치 때문에 또 한 줄 또 쉬어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또 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뭐 상대팀도 다들 그럴 거라는 게 문제긴 한데 그쵸. 이게 전 이날 보면서 또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올 시즌 K리그가 유난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들 상대 팀의 실수나 허점, 빈틈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해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만에 경기라니까 양쪽 다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고 난 상태니까 서로 빈틈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만들어내기보다는 빈틈이 보였을 때 그걸 공략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후반에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나 좀 양쪽 서로 좀 다 치고받았죠. 예, 양쪽 다 좀 이렇게 공격 전개가 좀 된 게 이렇게 되면은 와, 체력이 있을 때 플레이가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 서울이 막 우승하고 그럴 때도 전북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상대가 멀쩡해도 어떻게 저 상대를 바보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우리가 무슨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였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슈팅까지 이어갈까라는 걸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의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가로 전체적으로 리그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더 좀 감독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K리그 감독들은 더 색깔 있는 감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날 뭐 이 라운드에서 이제 대구도 수원을 잡아버리고 뭐 이러면서 또 좀 이렇게 들쭉날쭉도 하고 경남 감독도 뭐 굉장히 뭐 그렇죠. 올 시즌에 최강희는 또 벌금도 받고 그렇게 돈도 내고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자기한테 화가 많은 사람이 밖에다 부어놓는다고. 뭐 이윤령 감독 대행도 좀 이렇게 막 흔한 감독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강원 감독도 뭐 그렇게 뭐 축구인들의 무슨 기대와 이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뭔가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뭐 조금 더 다양한 축구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에 리뷰했던 포항전과 울산전이 좀 전북전 패배 이후로 흔들렸던 팀을 보여줬다면 이번 강원전 때는 일단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짜 뭐 우리의 실수를 노리고 있는 상대 팀들을 부술 수 없는 팀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무언가 우리의 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축구를 다음 경기 이제 대구전 때는 드러내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날 경기도 굉장히 재미없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좀 희망적이었던 거는 뭐 모든 선수들이 이제 좀 자기가 이 팀에서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가를 조금 생각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팀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게 그 이해도가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 그치. 좀 감독님이 요구하는 축구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심상민 선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그래. 우리가 심상민 선수한테 뭐 큰 공격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상민 선수가 전에 제가 싫어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황선홍 감독 시절에는 뭐 장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팀이 이제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 거를 가져가지고 뭐 그런 고유한 선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서로를 잘 이해해서 이날처럼 고유한 선수가 아무도 없는데 뭐 힐패스를 준다던가 그런 선수들 몇 명 있었죠. 뭐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는 선수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맞춰지면 그래도 뭐 괜찮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한테는 남은 올 시즌이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다. 그렇죠. 지금 진짜 서울이라는 기회예요. 팀에서 이렇게 스쿼드가 망가진 적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는 정말 반대로 말하면은 기회다. 그리고 오히려 좀 고창급 선수들도 그 감을 먼저 잡았을 뿐이지, 어쨌든 지금 그 선수들이 보여주는 것도 자기 장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장점을 좀 더 그 경력이 가지고 있으니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팀한테 부족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착하는 능력이, 경험이 있다 보니 더 뛰어난 건데, 어쨌든 지금 자기 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경쟁 무대인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인지 벤치 멤버를 포함했을 때 로테이션은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매 경기 벤치 멤버들이 이제 좀 바뀌는 거 보면은 아직은 그래서 경쟁 선수들이 다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쵸.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막판에 잠깐 했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경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하는 선수들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팀에 희망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어쨌든 새로운 얼굴 오랜만에 보는 새로운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들이 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 걱정하면서 온 유상훈 선수와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온 김남준 선수 그리고 뭐 공격에는 윤주태 선수도 있고요. 참 이 선수들이 또 와서 또 경쟁력을 보여줘야지 또 FC 서울이 또 상위 스플릿에 갈 수 있는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날 뭐 강원전은 양 팀 다 결과적으로도 아쉽고 휴식기 이전에 네, 아쉬울 테지만 아직 상위 스플릿 결정까지는 조금 남았으니까 그쵸. 그 막판 스퍼트를 누가 낼 수 있을지 그쵸. 한번 좀 사실 이제는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그걸 예상하는데 이제 전역 선수들에 대한 파악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강원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푸냐시 3 김뚜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